창조적 파괴, 이 모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이 생기려면 기존에 있던 것이 파괴되어야 생긴다. 자본주의는 망한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나요? 슌페터가 했던 이 이야기 속에 사실은 그전까지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했던 이야기에 근간을 흔드는 전복적인 주장이 숨어 예. 있습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발전의 궁극에 이르게 되면 사회주의로 이제 이양을 하게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인데 그렇게 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유럽의 복지국가들에서 이미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는 슌페터가 얘기하는 혁신적 기업가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똑한 친구들, 많이 배운 친구들이 참 많아요. 또 창조적인 생각도 많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이었잖아요. 한국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역동적이어야 한다 뭐 이런 당위성까지도 부여할 정도로. 근데 요즘에는 과연 그런 역동적인 뭔가를 찾고 있는가 우리 사회가 라는 것에 있어서 좀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안녕하세요. 위기 경제학자들의 박근수 이원재입니다. 소장님 이번에도 좀 질문을 하나 좀 하면서 시작을 좀 하려고 하는데 소리 없는 아우성, 찬란한 슬픔의 봄 뭐 이런 얘기하면은 뭐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유치원의 깃발, 김영랑의 모란잎히기까지 시 제목까지도 정확하게 국어책에 나온 시들이죠. 고등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밑줄 쫙 치면서 뭐라고 그랬었냐면 이제 역설적 표현이다 이런 말을 썼죠.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는 맞지 않는 의미를 서로 이제 합쳐서 역설적 표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죠. 경제학에도 이런 역설적 표현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얘기를 이제 오늘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슌페터입니다. 슌페터 하면 딱 떠오르는 말이 있죠. 역설적 표현, 창조적 파괴. 맞습니다. 창조적 파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황당한 표현이라고도 좀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창조적으로 파괴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럼 파괴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창조한다는 건 또 무엇을 어떻게 창조한다는 것인지 좀 슌페터의 속내 한번 샅샅이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더 많이 주목받고 있는 학자고 특히 네. 이제 창조적 파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경제학계나 이 산업계에서는 유행어처럼 번지기도 하는 뭐 그런 이 학자죠. 그래서 네. 오늘 그 유행을 타니까 더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주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슌페터 한번 빨리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날 위기의 경제학자 슌페터. 우리가 만났던 경제학자들 중에서 위기라는 말이랑은 잘 어울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에 굉장히 뜨고 있는 핫한 경제학자예요. 그렇습니다. 요즘 뭐 창조경제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최근에 이 21세기 들어서는 계속해서 창조를 해야만 뭔가 새로운 부가가치가 생기고 경제가 성장한다. 실리콘밸리에서도 그런 네. 이야기가 나오고 뭐 유럽 재정위기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경제학자가 바로 슌페터입니다. 창조적 파괴, 창조 경제. 우리나라 그 박근혜 정부에서 야심차게 준비해서 실현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일종의 어젠다이기도 한데 이 창조 경제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창조 경제 꼭 뭐 우리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뭔가 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그 기존에 있던 것과 다른 사고방식으로 일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 그 경제에 필요한 일이다. 이런 공감대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있죠. 그래서 이노베이션, 혁신이라는 것도 키워드이고 창조, 크리에이티브한 것, 그런 것도 키워드이고 그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팽배해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굳이 뭐 접점을 찾자면 뭐 창조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뭐 창조 경제와 창조적 파괴 어느 정도 이제 뭐 동일한 단어는 있으니까 둘이 형제 같죠? 예, 그래 보이기도 하는데 창조 돌림이에요. 일단 슌페터 쪽에다가 좀 더 집중해서 보면 창조적 파괴란 말이에요. 이 창조적 파괴, 이게 굉장히 이게 말이 안 되는 역설적인 이제 표현인데 이게 모순이란 말입니다. 창조와 파괴가 동시에 있으니까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이 생기려면 기존에 있던 것이 파괴되어야 생긴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 계란 알껍질을 깨야 병아리가 나오듯이 그렇죠.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슌페터 이론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경제 발전이 어떻게 해서 되어가냐. 그러니까 경제가 우리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길 원하는데 그 원동력이 뭐냐. 네. 슌페터는 결과적으로 뭐
혁신이 일어나야 되고 창조가 일어나야 경제가 발전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 바로 기업가의 혁신이다. 그러면은 기업가가 이 창조를 하는 주체를 기업가로 본 거네요. 그렇게 본 겁니다. 네. 그런데 기업가가 성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자동차 회사가 3개가 있는데 새 자동차 회사 중에 하나가 갑자기 막 성장을 해가지고 글로벌 1위 기업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우리나라에 3개의 자동차가 있는데 예. 그러면 그건 무슨 의미냐면 나머지 2개의 자동차 회사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역설적으로 또 예, 되거든요. 시장 자체를 한정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기업가나 기업이 성공한다는 것은 기존의 시장 질서를 뒤흔들거나 예. 또는 기존의 경쟁 구도를 깨트림으로써 뭔가 파괴적인 행위를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야, 그러니까는 이 기업가들이 그래서 새로운 것을 계속 창조해야 돼. 그렇게 창조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무언가 파괴가 이루어지고 파괴를 통한 창조. 이것을 통해서 경제적 혁신, 성장이라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를 그러니까 기업들이 막 혁신을 해서 처음으로 없던 자동차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네. 창조잖아요. 예. 마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 시장은 이제 몰락하겠죠. 그렇죠. 파괴인 거죠. 예. 창조와 파괴 같이 있는 것이 기업가의 혁신. 예. 필연적으로 이 동전의 양면이 되는데요. 그런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경제가 발전한다. 네. 자본주의가 계속 이렇게 순환하면서 발전한다. 이게 이제 슈페터의 이론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러한 창조적 파괴, 이게 혁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이 기업가 정신으로서 자리를 잡았을 때 경제가 성장하고 더 발전을 한다. 이런 이론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혁신, 창조적 파괴, 기업가 이런 것들이 이제 슈페터가 말한 자본주의 경제 발전의 이제 키워드가 되는데요. 이 경제 발전의 이론이라는 책에 들어가서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슈페터의 저자, 예, 저작. 대표 저작인데요. 여기서 정태적 경제 분석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정태적 경제 분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고전파의 이 합리주의적인 경제 분석 모델을 가지고 이 시장 경제를 딱 보면요. 네. 시장 경제를 한 단면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경제는 계속 역동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을 해나가지만 그래서 한 단면을 끊어서 딱 한번 묘사를 해보는 겁니다. 예. 우리가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묘사한 것처럼 경제가 딱 정지해 있다면 어떤 상태일까 보는 겁니다. 그건 어떤 상태라고 슈페터는 묘사를 하냐면요. 기업이 뭔가 생산을 하고 생산을 하기 위해서 고용을 하고 고용을 하기 때문에 임금을 주고 그 다음에 기업이 돈을 빌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 금융사에서 돈을 대출을 받고 돈을 대출받은 것에 대해서 이자를 나눠주고 투자를 주주들로부터 받고 투자한 것에 대해서 배당금을 나눠주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이제 기업 주변에 있는 경제 활동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하고 나면 이유는 전혀 남지 않는 게 실제 이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그린 정태적인 경제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경쟁 때문인데요. 만약에 이 한 명의 이 노동자를 고용을 하는데 이 사람도 어차피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그 맞았을 때 고용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 요소 구매라고 하죠. 그렇죠. 생산 요소, 노동은 생산 요소 중에 하나니까. 그냥 노동 구매라고 하죠. 그렇죠. 노동을 구매했을 때 노동의 가격이 이제 임금인데요. 만약에 더 싼 값에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을 기업은 고용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노동자 입장에서는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을 더 많이 주는 기업을 발견한다면 그리로 옮겨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막 움직이는 가운데서 임금이 딱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자본 쪽으로 가면요. 돈을 빌려오는데 이자를 조금이라도 덜 내도 되는 금융기관이 있다면 기업은 또 옮겨가서 돈을 빌릴 것이고 거꾸로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주는 기업한테 금융기관은 옮겨갈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막 하다 보면요. 어떤 기업이 예를 들어서 이윤을 발생을 시켰어요. 10%의 이윤율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기업은 임금을 조금 덜 줬거나 다른 기업에 비해서 이자를 조금 덜 줬거나 아니면 제품 가격을 조금 더 비싸게 받았거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완전히 자유경쟁 시장이라고 고전파들은 주장을 했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윤이 발생하면 다른 기업이 경쟁하기 위해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것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는 걸 보면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들어와서 임금 조금 더 주면 그 기업에 있는 노동자 이쪽으로 옵니다. 그렇죠. 이자 조금 더 주면 그 기업으로 갈 그 대출금이 우리 기업으로 옵니다. 가격 조금 깎으면은 그 기업에서 구매하던 소비자들이 우리한테 옵니다. 완전히 다 가져올 수 있거든요. 100% 다 가져올 수 있죠. 이윤을 조금만 줄이면. 그러니까 서로 이윤 줄이기 경쟁이 벌어져서 결국은 0이 된다. 이것을 슈페터가
이 경제 발전의 이론이라는 책에서 처음에 딱 묘사합니다. 이윤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혀 안 그렇죠. 다 이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윤이 없는데 기업을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뭐냐? 예. 슈페터의 이론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그 정태적 상태가 파괴될 때에 이윤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윤을 목적으로 해서 막 기업을 운영하는 이 기업가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획기적이죠. 예. 왜냐하면 그 전까지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본 세계에서 기업가는 이 경제 안에서 움직이는 한 명의 선수였거든요. 경기장에 있는 선수였는데 예. 룰에 따라서 맞춰서 움직이는 선수였는데 그게 아니고 룰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기업가라고 얘기하는 새로운 거예요. 게임을 만들어내듯이. 그렇습니다. 예. 교란과 파괴. 이게 예. 기업가들의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 여기서 슈페터가 기업가라고 얘기할 때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이게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기업가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회사 운영하는 사람 기업가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슈페터가 쓴 기업가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앙터프리니어인데요. 이 말은 사업가하고는 다른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맨하고 예. 엔터프리니어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죠. 사업가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글쎄요, 그냥 사전적 의미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거의 유사한 단어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똑같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뭐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슈페터가 말한 기업가는 파괴를 하고 혁신을 하는 사람이고요. 슈페터적 의미에서 그냥 사업가를 이야기하자면 기존의 룰에 맞춰서 그냥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모방하려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 그냥 이게 좀 돈이 좀 되나 보다 이래가지고 그냥 딴 사람들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사업가. 그렇죠. 기업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진취적인 기상이라든지 어떤 사고를 가지고 무언가를 파괴하고서 새로운 것을 이룩해내는 사람. 뭐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기업가라고 하는 거 굉장히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처럼 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업가가 하는 일은 뭔가를 파괴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창조적 파괴를 만들어내는 일인데 만들어내면 이윤 기회가 생깁니다. 이윤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런데 기업가라고까지 부를 수 없는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막 또 이윤 기회를 보고 달려들어서 모방하면서 사업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의 시장이 생깁니다. 그런데 기업가는 또 이 시장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다음 단계로 또 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차를 생산하다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자동차 시장을 만들고 그럼 이제 자동차를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니까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이 또 우후죽순 막 생깁니다. 그러면 기업가는 한 단계 더 나가서 또 비행기를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기업가라는 거죠. 근데 그럼 이제 경제 발전이 어떤 경로로 되냐면 어떤 기업가가 혁신을 일으키고 자동차를 만든다든지 사업가들이 모방해서 자동차를 막 만들기 시작하면 그게 호황이 됩니다. 생산이 막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시장이 생기고. 그렇죠. 혁신의 효과가 확산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사업가들이 다 이걸 모방하게 되면은 혁신의 효과가 줄어듭니다. 이윤 기회가 줄어들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경기가 불황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경기 순환입니다. 그 슈페터는 그래서 불황을 보는 시각이 약간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는 뭐 슈페터는 그 불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현상의 일환으로도 볼 수가 있는 여지가 있겠어요. 기업가가 파괴를 한다는 것은 무언가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고 이루는 데 있어서는 사업가들의 모방 같은 것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황이라는 거 하는 것은 얼마든지 기업가들의 그러한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극복이 가능한 이러한 상태로 봤을 것 같은데요. 예, 그 대공황 직후에 슈페터가 이런 유명한 강의를 했는데요. 그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 학생들한테 경제학 강의하러 딱 들어와가지고 대공황에 대해서 한마디를 한 게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공황 때문에 걱정하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 대공황이라는 것은 찬물로 건강에 좋은 찬물로 하는 냉수 마찰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어리둥절했을 이론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요. 냉수 마찰이라는 단어를 조금 이상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물벼락이라고 우리말로 하면 얘기했다고. 그러면 좀 그래요? 부정적인 뉘앙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불황 건강에 좋은 물벼락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잘 못 알아들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뭐 유명한 말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한 가지 퀴즈를 또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퀴즈가 많네요. 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이 말을 누가 했을지 이거 너무 쉽습니다. 답이. 자본주의는 생존할 수 있는가? 아니다. 자본주의는 생존할 수 없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오늘 슈페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슈페터일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지난 시간에 우리 이야기 나눴던 베블렌도 그 얘기를 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또 앞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 마르크스도 그 이야기를 했을 것도 같고 예. 또 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멜서스도 그런 그렇죠.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비관적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은 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말을 정확히 표현한 사람은 슌페터. 그 글자 그대로 그렇죠. 워딩 그대로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슌페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슌페터라고 하는 사람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베블렌이라든지 무슨 아니면은 멜서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다 그러면은 이론적인 어떠한 흐름에서 우리가 이러한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지만 인류의 번영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적 파괴, 혁신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 발전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주장했던 슌페터가 자본주의는 망한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슌페터가 했던 이 이야기 속에 사실은 그전까지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했던 이야기에 근간을 흔드는 전복적인 주장이 숨어 예.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그 생각했던 인간관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기업가가 사업을 벌이는 것은 이윤이 거기 있으니까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한다고 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윤이 거기에 있으면 기업가는 계속 사업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혁신도 그렇죠, 할 그렇죠. 거고 예. 직장인도 직장 분위기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계속 이 활동을 해서 월급을 잘 받을 수 있고 승진을 할 수 있으면 계속 혁신적으로 살 수 그렇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슌페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사람은 정신적 동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업가는 내적으로 혁신을 하고 싶은 내적 동기가 있어야 움직인다. 좀 와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사실 현실에서 보면 사람이 다 이윤 동기만 갖고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정신적으로 내가 이걸 할 때 어떤 의미가 있다. 또는 예. 이거 할 때 신난다. 이런 예. 게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이윤 동기만 가지고 인생을 살면 너무 불행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근본적으로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좀 뒤집으면서 기업가 정신을 굉장히 강조하는 정신이죠. 기업가 예. 정신. 그런 이제 이론으로 슌페터가 그런 이론의 그 뿌리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슌페터가 이런 것 때문에 IT 혁명이라든지 뭐 신기술 개발이라든지 벤처 붐이라든지 이런 것과 일맥상통하면서 주목을 받기도 하는데요. 네. 또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전망을 했다는 점도 또 그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네, 계속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네, 비관적인 전망에도 이 정신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계속 혁신을 합니다, 기업들이. 네. 그래서 자본주의가 막 발달합니다. 예. 그럼 발달을 하면은 그 혁신에서 여유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고학력자들이 늘어납니다. 예. 그리고 지식인들이 늘어납니다. 전문직도 늘어나고요. 이런 사람들이 물론 기업과 함께 일을 하고 기업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이런 사람들인데 고소득층입니다. 여유가 예, 있어요. 예. 여유가 있으면 사람들은 뭘 하게 되냐면 비판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어떤 비판적 사고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삶이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우리 우리 체제는 정말 정의로운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경향적으로 전문직이나 이 고소득자나 고학력자나 이런 사람들이 자본주의 자체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의식을 많이 갖게 된다. 이런 생각을 생존의 합니다. 문제를 벗어나니 그렇죠. 체제의 문제점을 보기 시작했군요. 맞습니다. 사람이 이윤 동기만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생각하다 보면 이 비판적인 부분이 보이거든요. 빈부격차라든지. 예. 그런데 이 비판이 막 늘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기업가들이 혁신 동기가 꺾입니다. 왜냐하면 기업가들이 혁신 동기가 생기는 이유는 슌페터가 보기에는 정신적인 예. 동기인데 막 혁신하니까 신나요. 신제품 만드니까 막 세상이 나를 예. 되게 좋아해줘. 이래야 일을 하는 건데 세상이 나를 비판하는 거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을 점점 덜하게 되고 사회가 관료화된다. 이렇게 비판을 또 하기도 합니다. 기업가들은 결국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점에 있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갖게 되면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이 곧 기업가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그러면서 기업가들이 창의적인 동기부여를 못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 또 무시할 수도 없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또 정치적으로는 또
다수일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사실 그 정치적인 측면을 슌페터가 디테일하게 또 예측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본주의 경쟁이 심해지면 소상공인들이 위태로워진다. 기업이 막 혁신하고 커지면은 작은 사업자들은 되게 어려워지는데 이 그렇죠. 사람들은 투표권을 갖고 있고 정치적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가 될 것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기업 규제로 이어지고 기업가들 혁신은 여기 또 이것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건 뭐 그냥 뭐 요즘 우리나라 얘기 같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한참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경제 민주화, 뭐 소상공인 보호, 뭐 여기에 맞서가지고 이제 한쪽 편에서는 계속 얘기했던 것이 기업 규제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것이 떨어지게 되고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이 첨예하게 갈리기도 했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슌페터가 말한 것에 어느 정도 이렇게 그 흐름을 따라서 파도 타기를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좀 받기도 하네요. 네, 슌페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현실적인 이 정책 대응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쨌거나 슌페터의 결론은 또 이런 건데 자본주의 결국 망하고 사회주의 사회가 될 거다 이렇게 또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사회주의로 가게 될 것이다. 이거는 뭐 자본주의 결국에는 자본주의가 망하고 사회주의로 간다 그러면은 이건 마르크스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또 그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사회주의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사회주의하고 슌페터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좀 내용이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슌페터가 말하는 사회주의는 좀 온화한 계획 경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그렇죠. 뭐 이런 네. 측면이랑도 맥락이 좀 닿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네. 그것도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사회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혁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조금 다른 측면이 우리나라는 있습니다. 워낙 그 뭐 이념적 사상적인 게 이게 양극화돼가지고 무슨 사회주의 그러면은 그냥 다 빨갱이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굉장히 이념의 스펙트럼은 다양하게 여러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좀 약간 온화한 사회주의를 주장했던 것이 슌페터이다. 그럼 이렇게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이런 그 기업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던 이 슌페터가 우리 사회로 돌아와 가지고 현대의 우리 경제를 바라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슌페터가 말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네. 좀 아까 쭉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예. 슌페터의 기업가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벤처기업가에 가깝습니다. 또는 뭐 사회적 기업가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어떤 이 정태적인 상태를 뒤흔드는 사람, 그런 사람 기업가라고 본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모방해서 적응해서 살아가는 사업가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회가 슌페터의 생각대로 잘 굴러가려면 그 자본주의가 슌페터 생각대로 잘 굴러가려면 벤처기업가들이 혁신을 하고 모험에 뛰어들기가 쉬운 상태의 사회라야 됩니다. 예. 그리고 성공했을 때 그 과실을 좀 가져올 수 있고 실패했을 때도 재기할 수 있는 그런 네, 사회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제를 보면 우리 경제는 너무나 꽉 막혀 있고 사실 새로운 사람이 사업을 시작해서 성장시키기 너무 어렵고 실패하면 재도전하기 어렵고 이거 답답하게 혁신이라고 생각했을 하는 거예요. 것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진입이 좀 더 쉬워야 될 것 같고요. 산업 자체. 거기에서 이제 실패했을 때 어떠한 안전망 확충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 우리 사회는 이게 잘 안 갖춰져 있는 그런 문제점이 곳곳에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새로 옛날에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이었잖아요. 한국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역동적이어야 한다 뭐 이런 당위성까지도 부여할 정도로. 근데 요즘에는 과연 그런 역동적인 뭔가를 찾고 있는가 우리 사회가라는 것에 있어서 좀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또 슌페터가 아까 얘기하던 것에서 계속 좀 옮겨와서 좀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럼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발전의 궁극에 이르게 되면은 사회주의로 이제 이양을 하게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을 한 것인데 그럼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슌페터적인 종류의 이행, 슌페터식의 이행이 저는 유럽의 복지국가들에서 이미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선거를 통해서
복지국가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스웨덴은 이미 1930년대에 사회민주주의가 들어섭니다. 투표를 통해서 사회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그렇죠. 그때 굉장히 급진적인 복지 정책들을 막 펼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스웨덴 가장 모범적인 복지국가로 칭송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유럽 복지국가에서 슈페터가 생각했던 종류의 사회주의로의 이행이 많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슈페터의 모순인데요. 슈페터는 그렇게 되면 기업가 정신이 꺾인다고 봤잖아요. 혁신이 그쵸. 잘 안 일어난다고 봤는데 천만의 말씀인 나라들이 있죠. 예를 들면 그쵸.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나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인데요. 거기 벤처기업들, IT 기업들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앵그리버드도 핀란드에서 만든 거. 그렇죠. 앵그리버드 핀란드에서 만들었죠. 그리고 핀란드하고 스웨덴은 어쨌든 창업이 굉장히 자유롭고 진입이 자유롭고 시장 경제가 가장 발달한 나라, 거의 미국에 맞먹을 정도로 발달한 나라로, 나라 규모는 작지만 그런 나라로 이제 또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핀란드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이제 뭐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3국, 뭐 덴마크까지 해서 이제 북유럽 국가 4국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 이른바 복지 국가들. 뭐 창의력이 떨어지고 뭐 어쩌고 뭐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핀란드를 결국에 일으킨 건 뭐 노키아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노키아가 굉장히 몰락을 했을 때 핀란드 경제가 몰락을 할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노키아가 몰락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중소 IT 업체들이 생기면서 경제 성장률이 전혀 낮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 이런 거 봤을 때 슈페터에 대해서 이렇게 읽으면서 야, 이것도 창조적 파괴가 아닌가. 오히려 노키아라고 하는 거대 기업이 진짜 글로벌 최고의 그 IT 기업이라고도 불렸던 그 노키아라고 하는 대기업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그 창조적 인재들이 좀 관료제적 하에서 좀 묻혀 있었던 게 아닌가. 오히려 노키아가 무너지면서 그런 사람들이 더 새로운 것을 하면서 우리가 앵그리버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정확히 맞는 말씀인데요. 노키아가 무너진 건 이제 스마트폰 시대에 잘 적응을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음성전화까지만 해도, 휴대폰까지만 해도 노키아가 거의 그렇죠. 세계 점유율 1위였는데, 근데 그렇게 막 기업이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면서 노키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서 자유롭게 막 창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뿌린 씨앗이 있기 때문에 노키아 자체가 무너져도 한때 주식 시장에서 40% 시가총액 40% 차지하던 그런 기업이었는데도 그 뿌린 씨앗들이 쭉 성장하면서 뭐 앵그리버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벤처 기업들이 다시 고용을 만들고 경제를 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노키아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나가서 뭔가 새로 시작하면은 망하면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고 성공해도 성공할 수도 없어. 대기업들이 너무 많은 장벽을 치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나가서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그 노키아와 함께 경제 자체가 넘어갔겠죠. 이게 이제 슈페터가 보기에 좀 이상적인 상황과 잘못된 상황의 차이인 것 같아요. 슈페터가 예측을 조금 잘못한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슈페터의 이론이 계속 적용되고 있는 거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기업가 정신. 그렇죠. 결국에는 슈페터 이론의 핵심은 결국에는 이 기업가 정신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슈페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해보고 생각도 많이 해보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자, 소감 한 말씀 좀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슈페터를 우리가 위계 경제학자들에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는 역시 슈페터의 그 생각이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주면서 슈페터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 경제도 그렇지만 세계 경제 상황이 상당히 기업가 정신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많다고 봅니다. 새로운 그 기업가의 진입을 사실은 그 글로벌 기업들이나 이 정부의 규제가 많이 막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실패했을 때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그 기존에 있는 그 시스템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주지 못하고 있고, 이런 이 점이 사실 전 세계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서 슈페터 위기 여기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위기를 잘 돌파해서 슈페터적인 세계를 잘 만들면 그게 지금 우리가 우리 경제가 내디딜 수 있는 다음 한 걸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는 슈페터가 얘기하는 혁신적 기업가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교육 수준도 높고 어렸을 때부터 참 경쟁을 많이 하고 살았기 때문에 똑똑한 친구들, 많이 배운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만큼 욕심이 많고 또 창조적인 생각도 많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은 그냥 기존에 있는 기업들의 어떤 규제를 철폐한다든지라고 해서 그러한 회사들에 의한 창의력만뿐만이 아니라 넓게 퍼져 있는 잠재적 기업가들을 좀 더 깨워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우리나라에는 참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부족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그냥 문득 든 생각인데, 안철수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지금도 현실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갑자기 그 단일 혼자만의 힘으로 굉장히 그 정치권에서도 큰 어떠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슈페터가 얘기했던 어떤 의미에서의 혁신적 기업가상을 국민들이 좀 본 것이었기도 하지 않았을까. 솔직히 기업가 출신 아닙니까? 그냥 기업가였는데 그런 사람을 못 보다가 간만에 이제 보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좀 신선하게 받아들인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도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와서 안철수 의원 같은 사람이 나왔을 때 별로 놀라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슈페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다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 때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칼 마르크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텐데요. 아, 그렇죠. 기존 사회 질서를 파괴해서 새로운 네. 사회를 창조하고자 했던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죠. 전세 20세기를 가장 뒤흔들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칼 마르크스가 아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마르크스에 대해서 다음 시간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위기의 경제학자들의 박근수, 이원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